아니냐를 판별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되었죠. 실제로 바꿨고요. 그뿐입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면 그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탄핵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탄핵이 우리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 청와대에 쳐들어가 가지고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이 규정해 놓고 있는 절차대로 헌정 질서대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 한 건의 폭력 불상사도 없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해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렇게들 평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민주적인 수준, 민주화의 수준은 이만큼 높아졌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그걸 못 끌어가고 있죠.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민주화된 나라의 다음 단계의 과제, 근본 문제는 이 민주주의를 더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인데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더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들 다음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란 무엇인가?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란 무엇인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적인 권리는 평등하게 다 같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삼성의 이재용이도 한 표고 여기 있는 진성준이도 한 표고 누구나 다 대통령, 국회의원 뽑을 때 한 사람당 한 표씩 행사해가지고 똑같은 표값으로 대통령을 결정하고 국회의원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전주시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적 권리는 평등해졌지만 경제적인 권리는 평등한가? 경제적인 권리는 과연 평등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우리나라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저 시골 깡촌에서도 본인이 실력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서울대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나와가지고 출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60%가 강남 출신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부가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부모 잘못만 나면 출세는 그런 일입니다. 이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고 시대적인 핵심 과제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우리 국민들 속에 인식이 싹 텄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IMF 경제 위기 때문에 집권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필생의 철학으로 여겼던 대중경제 철학을 자기 집권 시기에 펼치지 못하고 IMF가 처방해 주는 대로 경제정책을 써야만 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많은 전문가들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뭐냐? 너하고 나하고 필사적으로 경쟁해서 이기는 놈이 다 먹는 거다라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 이론이 실천되지 못하고 그것과 정반대되는 IMF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처방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끌어와서 날이 가면 갈수록 빈익빈 부익비가 심화되고 있고 이 부가 대물림되고 있어서 이대로 갔다가는 이 불평등 속에서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런 점들을 주문했었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각고의 노력으로 또 우리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IMF 신탁 통치를 3년 만에 졸업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추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 사는 걱정 없게 만들고 빈부가 이렇게 격차가 심하지 않게 모두가 골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요구였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한 노력을 했지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지난한 노력을 했지만 기득권 세력들의 끈질긴 저항과 헐뜯기로 종합부동산세도 형이화되고 말아버렸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계속 이어져 왔다면 김대중의 후예들이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을 정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한 번씩 정권이 국민들의 실망시키면 정권이 교체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 보수 정부들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다시 이전 정책으로 돌아가가지고 꾸준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19대 초선 의원 할 때 뜻맞는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북유럽에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뭐 북유럽의 복지정책 배우려고 갔다기보다 도대체 그 북유럽 나라들은 그네들도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세금을 매기면서도 그들 나라에 저항이 없이 불만이 없이 잘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려고 갔어요. 그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핀란드고 스웨덴이고 노르웨이고 그네들 나라의 사회민주당이 약 40년씩 집권을 했습니다. 3인당이 일당 독재했다고도 과언이 아니지만 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집권 세력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40년씩 3인당에 집권하도록 힘을 모아주면서 지금 북유럽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 노선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조금 추진하다가 주저앉고 그랬었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경제 정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주도 성장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 수출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아요. 이런 타격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려면 내수가 좀 튼튼해져야 되겠다. 내수를 튼튼하게 한다는 뭔가 우리 국민들이 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득이 쓸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좀 높여서 소비를 일으키고 그래서 내수 기반을 좀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그걸 무슨 수로 국민의 소득을 높여줄 건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우리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높여서 소득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것만으로 다 안 되니까 국가가 복지정책을 잘 펴서 복지하느라고 들어가는 돈들을 줄여주어서 우리 가계의 실질 소득을 늘려줘야 됩니다. 뭐 이를테면 저 같은 이제 중년의 남자들은 위로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가족들도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많이 들여서 저 같은 가장이 부모님 부양하느라고 들 돈을 줄여주면 그만큼 제가 쓸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 아동수당, 보육수당 많이 줘가지고 제 돈 들여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지 않아도 국가가 책임져 주면
그만큼 제가 쓸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하나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주어서 소득을 올려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복지정책을 잘 펴서 우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쓸 돈이 생겨서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가 튼튼해져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기 먹고 사는 걱정이 없도록 해야 경제 활동에서도 당당해지고 사회 활동에서도 당당해져서 평등한 거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게 사회 경제적 민주화다. 그게 첫걸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올렸더니 막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음식점들, 자영업자들은 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중소기업들은 그 임금을 어떻게 다 감당하란 말이냐? 그런데 임금 올라가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긴 부담입니다만 그보다 더 큰 부담이 있어요. 건물 임대료. 여기도 우리 삼양다방 임대료를 한 달에 얼마씩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임대료 때문에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동산으로 얻어가지는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 마지막에 집값을 잡지 못해가지고 정권을 잃지 않았습니까? 20몇 번씩 부동산 정책을 썼지만 집값을 못 잡았어요.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치명적인가? 최저임금 조금씩 올려가지고 월급 몇십만 원씩 올려주고 1년이면 몇백만 원 임금이 올라도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느냐, 집 한 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생의 소득 수준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젊으나 나이 먹으나 그놈의 아파트 한 채 가지려고 연끌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면 노후가 따뜻해지고 만약에 집 한 채를 장만하지 못하면 인생이 패자가 돼가지고 어찌 살지 모르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왜 이것을 잡지 못했느냐 국민이 책임을 물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을 잃었죠. 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좀 더 좋은 나라로 나아가려면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뚝심도 가져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 사회에 먹고 살만한 분들에게 우리 함께 더불어서 잘 살자라고 하는 연대의식도 그네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연대의식이 너무 약하죠. 너무 약하죠. 왜?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가 되니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업그레이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은 우리 경제 형편이 다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만 정신은 뭐냐면 국민 모두가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누구도 내가 먹고 살 걱정이 크게 없다. 내가 직장을 잃든 뭐 실업을 당하든 또는 내가 장애를 입든 국가가 내 생계는 책임져주는 기본소득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이 국민이 어떤 일에서도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을 조금이라도 높여주어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지만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은 어떤 국민이든 자기 생계만큼은 보장해주자라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회경제적 민주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주도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를테면 재벌들 손자들에게까지 다 돈 줘야 되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대로 하게 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만 주자,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죠. 저는 일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기본소득을 드릴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아주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가장 필요한 계층부터, 이를테면 어르신부터, 이를테면 장애인부터, 이를테면 농민들부터, 이를테면 출생 기본소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부터 이렇게 조금씩 넓혀 나가면 우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다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이 가는 시대가 올 것 아닙니까? 일거에 되는 법은 없으니까 한 발 한 발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모두가 동등하다, 대등하다, 평등하다, 모두가 같은 기회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승부를 보지 못한 채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정권, 보수 정권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라고 하는 시대적인 과제, 근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도 모자라는 판에 엉뚱하게 우리가 이미 성취한 줄 알았던 아주 기초적인 민주주의, 형식적인 민주주의마저 훼손되고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막 장악하려고 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보도가 나왔다고 언론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박정희 때도 보도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을 검열을 하니까 기자들이 백지 광고로 항의했습니다. 왜 그런 기사 썼냐고 그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잡아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해서 압수수색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명박 정권 말에 문재인, 박근혜가 대선을 했을 때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정보원, 국군 기무사령부, 국군 사이버사령부, 그 비밀 정보 조직들의 조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사이버 인터넷상에서 댓글 여론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총 카드만 안 들었다 뿐이지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쿠데타를 한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 짓들을 통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선배들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민주주의를 구현한 줄 알았는데 그 정도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이미 다 달성한 줄 알았는데 그걸 훼손시키는 정권이 보수적인 정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는 검사들을 앞세워서 자기 측근들 뭐 이건 다 봐주고 야당 인사들은 죽어라고 탄압하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이 윤석열 정권부터 치워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뿐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그것으로도 국민에게 설득력이 안 되니까 이제는 무슨
북한에 무슨 비라를 뿌린다고 그러고 오물풍선을 받고 또 거기에 확성기 방송을 하고 어떻게 그냥 북한에서 총이라도 한 방 쏴주기를 바라는 듯한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총 한 번 쏘면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원점에 타격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전쟁이 금방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전쟁의 위기 앞에까지 우리가 가고 있으니 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치워야 대한민국이 근본 문제와 싸울 수 있겠구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종부세 이거 폐지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금투세 이것도 좀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종합부동산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집부자 땅부자들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70%를 대한민국의 10% 부자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70%를 10% 상위 10% 부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것도 줄여가지고 딱 1%의 인구가 내는 세금이 종부세 아닙니까? 근데 이 종부세 폐지하자 그러면 누가 혜택 봐요? 우리 같은 사람이 혜택 봅니까? 우리나라 땅 부자, 집 부자들이 혜택 보는 거잖아요. 네? 왜 땅 부자, 집 부자들에게 내야 될 세금조차도 안 내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상속세 깎아주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한 35만 명쯤 됩니다. 35만 명. 작년 기준으로 볼 때도 한 35만 명입니다. 그 중에 다 공제 혜택 받아가지고 상속세 안 내고 상속세 내시는 분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 35만 중에 2만 명이 내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체 어떤 분들이냐? 상속세의 90%는 30억 이상 물려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냅니다. 그것도 꼼꼼히 따져보니까 30억이라고 해서 다 내는 게 아니고 다 따져보니까 500억 이상 물려주는 분들이 내는 돈이에요. 상속세. 근데 이 상속세도 최고세를 깎아주자 이 정부가 그러잖아요. 그거 깎아주면 누가 혜택 봅니까? 거대 자산가들이 혜택 보는 거잖아요.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해가지고 벌은 돈에 세금 내자고 하는 것이 금투세입니다. 이 금투세가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한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통계를 보면 전국 인구 중에 14만 명 정도가 1년이면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5%라고 그럽니다. 5%.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 수익을 내려면 돈을 얼마를 굴려야 돼요, 주식에? 10억 원을 굴려야 5천만 원 봅니다. 10억 원을 굴려야 5천만 원까지는 면세고 5천만 원 이상 벌어야 거기에 세금을 물려요. 10억 원씩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데 이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고 그래요. 누구 좋자고 하는 일입니까? 이거에 이런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내가 주식 투자 조금 해가지고 돈 좀 벌으려고 그러는데 국가가 세금 뜯어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투자하는 돈이 얼마냐? 젊은 청년들이 잘해야 한 1억쯤 됩니까? 이런 얘기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왜 국가가 세금 뜯어가려고 하냐? 왜? 여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언론이 신문이고 방송이고 모두가 다 가진 사람들 편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 이거 초거대 주식 재벌들한테 세금 부담하게끔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못해요. 제가 예정대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세게 했더니 민주당의 정책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의 당론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거다.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 시행하는 거다 했더니 그런 기사에 막 댓글들이 달리는데 저희 안식구가 그 댓글들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당신 이러다가 목에 칼 맞게 생겼다고. 제발 그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저한테 사정을 해요. 당신 말이 옳은 줄이야 알지만 그 얘기를 왜 저렇게 세게 해가지고 당신을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냐. 정치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까지 겁을 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영달 의원님도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8년씩 감옥을 살았습니다만 또 사형 선고도 고문도 마다하지 않고 싸웠습니다만 이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걸어주고 있는 세력들의 이런 위협들 또 그네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함부로 정치를 공격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가닥 나갑니다. 이전처럼 짱돌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싸워야 될 시대는 아닙니다만 지금 아주 치열한 전쟁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신들의 권력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이권을 보태주는 정책들을 펴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권력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네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민주당이 이 기득권에 맞서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에도 이러저런 여론의 눈치를 보고 해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발언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회경제적 민주화 이슈가 올라올 때 함부로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려고 하는 기사가 올라오면 거기에 이거 잘못됐다라고 댓글도 달아주셔야 되고 인터넷에 글도 올려주셔야 돼요. 주변에 그런 말씀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싸움들을 우리가 제2의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왜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을 낳게 만들고 우리 어르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하려면 이 사회경제적 민주화 정책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그 정책이 의장이라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각 정부에서 폈던 정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진성준 의원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교육을 했길래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지 못하고 이런 경쟁에 굉장히 약하고 연대와 협력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냈는가. 물론 사회를 탓하고 정치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또 교육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보면 우리 학교 현장 내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잘 되는 뭐 그런 사회가 이미 갔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모처럼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네, 정책위 의장님이시고, 그래서 민주당 정책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 제안 이런 것들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속하고 이름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는 신동원이라고 합니다. 8학번이고요. 진성규 의원님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사회경제적 민주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제 필생의 신념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 직원은 22명인데 평균 임금이 4,400만 원이니까 나름대로 사회민주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개혁 GNI를 이야기하시면 그게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우리가 기본소득을 최대한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카르텔에 의해서 뺏겨 간다면 개인 소득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소비 역량은. 복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제약회사를 하기 때문에 복지에 관한 건강보험의 개정에 대한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냐? 선생님이 그래요. 당신 주사 한 방 맞읍시다 하면서 1,000원짜리 수액제에다가 1,500원짜리 약장 사니까 잘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약을 갖고 와서 한 1,500원, 1,000원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 걸 갖다가 3만 원에서 5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저 같으면 안 하죠. 아싸리 포카스 하나 얻고 그냥 삼겹살 하나 먹고 그다 못해요. 그런 것들로 날아가는 돈이 2020년에 23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1년에 120조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장률이 60%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심화됐습니다. 심화됐고 그래서 민주당을 뼛속부터 지원하고 지지하고 그런데 민주당 직원 아까 의원님한테 이 관계를 저희가 지금 10평을 이야기했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하니까 공익신고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공익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죠.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현지조사 명령을 내야 됩니다. 안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가에 가려되는 의사들도 없어져 있습니다. 그런 인적 분야에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거냐?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가에 있는 의사들 것이나 이런 문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렸어요. 민주당 보건복지부 간사님.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답을 해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따라서 약제는 요양급여만 관련. 이걸 몇 번에도 몰라요. 정리해 주시죠. 오케이. 이런 문제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 내용 너무 깊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 보험 재정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소비자의 소비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진 의원님을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태영이하고도 좀 친하고 순생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저는 국회의원 하나 소개해 주시고요. 이건 복지에 관한 문제고 민주당 야당 여야 필요 없는 문제니까 상의할 수 있도록 누구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하고 같이 가서 우리 변호사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 전환을 생각해요.
그런 데서 하나 지원해주죠. 그걸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체계인데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유념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좀 천착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국회의원 꼭 소개시켜드려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노동력이 확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농촌에는 농사 지을 때 사람이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잘 마무리를 보완을 해주시고요. 기본소득 부분에 있어서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이 보장이 되면 노동력이 확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측면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금투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 이상 투자자 1년에 5천만 원 소득이 될 때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전주 지역에서도 금투세를 민주당에서 들고 나오는데 이건 옳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상속세 부분을 지금 50%에서 40%로 맞추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셨을 때의 주식 시장의 가격 대비 50%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주식이 툭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리면 다 팔아도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시점에 주식의 현물 납세도 좀 가능하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네. 맨 마지막은 현물납세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넥센인가가 현물납세 주식으로 했는데 그 주식이 안 팔려가지고 국가재정은 손해봤다고 합니다만 현물납세는 가능하고요. 근데 한미약품의 경우는 지금 안 돼가지고 쌈이 났잖아요. 네. 안 돼요. 예, 그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험 중이죠. 근데 그렇게 생계가 보장되는 소득이 있으면 누가 노동하려고 하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설계해야죠. 그렇지 않게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당장에는 우리 재정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기본소득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죠.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변형된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심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가 정한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가령 한 사람당 200만 원씩의 소득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설정해 놨으면 이 사람이 150만 원 벌을 때 50만 원 보전해주고 100만 원만 벌면 100만 원 보전해주고 해서 200만 원을 맞춰준다 라고 하는 안심소득을 시범사업으로 해요. 서울시민 전체에게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만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는 이런 설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계도. 이런 일들을 해서 이를테면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대등한 경제활동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문제와 그거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알아서 요즘 뭔 얘기를 하냐면 주식 투자 큰 손들이 그 세금 무서워서 미국장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 국내 시장 주식시장이 떨어질 거 아니냐 폭락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그러면 금투세가 없냐? 미국도 금투세가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장에 가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250만 원만 수익 이상이 나면 전부 다 세금 걷어요. 250만 원만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금투세가 도입되냐 안 되냐는
큰 손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그렇게 호도하고 있죠. 열심히 잘 공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마도 잠깐만요. 네. 그 우리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소외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모처럼 우리 정책위 의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전북을 위한 정책이랄지 뭔가 전북하고 연관되는 이런 쪽에서의 질문 좀 생각하셨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진성균 의원님 오늘 강의 잘 들었는데요. 마치 87년도 같이 간통로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런 패기를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서 아마 제가 그동안 쭉 못 뵀다가 장윤달 의원님 보좌관으로 계실 때 한번 뵀고 또 중앙당 국장으로 계실 때 한번 차 한잔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뭐 폐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굉장히 가슴이 철렁했는데 우리 진성균 의원님께서 원래대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에서 오늘 응원차 왔고요. 이제 또 하나는 사실 그 농민 공익수당을 우리 14개 시군 이제 많은 운동가들이 해서 그게 조례화가 돼가지고 농가당한테 현재 6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임실군에서 농촌 주민수당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아까 국민 기본소득 그걸 한 번에 다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 어려운 계층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하고 농민 공익수당 또 농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빈부격차도 도해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농촌 주민수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책위에서 건의를 해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종부세를 더 많이 걷어야 합니다. 그 종합부동산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한 1%, 2% 되는 땅 부자, 집 부자들에게 걷는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종부세를 거두면 전액 다 지방에 교부를 해줘요. 전액 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를 폐지해버리면 지방에 돌려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농민 공유수당이든 농민수당이든 아무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도 종부세 폐지하겠다 하면서도 지난 목요일 날 발표한 세법 개정 방향에 보면 종부세는 빠져 있어요. 만약에 종부세로 손을 대면 지방에 돌려드릴 교부세가 그만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여야 할 것 없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경상도에서도 다 들고 일어나서 그러면 지방재정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항의가 올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를 지켜가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실제로 미국은요 종부세를 개념은 없는데 부동산 보유세라고 해서 집값의 1%를 걷어갑니다. 집값의 1%를. 그런데 우리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합쳐서 0.22% 걷어가요. 0.22%.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여 전혀 우리 생각이 없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을 땅 부자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땅 부자들. 그렇게 생각하고 농민수당 또 출생 아동수당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먼저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네, 아마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군산에서 온 김철기인데요. 전라북도의 91년 처음 의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전북 출신이 앞으로 집권해야 할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오셨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과 관련해서 관할권 문제니 그냥 이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닥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민주당에서는 새만금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돼서 91년도에 시행을 한 것인데, 제가 의장이 되고 보니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이 공천제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주민들의 주권 침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 문제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군의원, 시의원은 아예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수종으로 생각하고 아예 폐지라는 것은 생각지도 안 했거든요. 그러나 정책위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왜 그러냐?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시장 군수가 매이고 있어요. 시의원, 군의원은 그냥 무슨 종벌이도 들라고 그래요.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그 다음 공천 안 줘 그래요.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소위 뿔뿔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방향에서 도의원, 도의사는 당연히 공천제로 하지만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은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택권을 보장해주자. 주민들한테 시장에 10명이 나오든 1명이 나오든 100명이 나오든 주민들이 그 중에서 저 사람이 내야 된다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시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과연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의미가 있으시다면 있다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새만금의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고 진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와대 정무교육비서관으로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필요한데 새만금 그 넓은 땅을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거기를 재생에너지 기지로 만들자. 그래서 태양광을 대규모로 깔고 풍력발전을 대규모로 해서 거기를 그야말로 아리백의 근거지, 재생에너지의 근거지로 만들어내자.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공장들이 다 그리 새만금으로 가게 될 것이고, 새만금 그 넓은 땅을 무슨 농지로 만들 거냐, 뭘로 만들 거냐, 배소리가 다 나올 텐데 산업 기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새만금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추진했지요. 저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신안 앞바다에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가지고 그 풍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 요금의 일정 부분을 주민들에게 기본 소득으로 돌려드리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풍력 발전 전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햇빛 연금, 바람 연금 이렇게 부릅니다. 지역에 인허가권을 줘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 중에 일부를 주민들의 기본 소득으로 돌려줘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햇빛 발전, 풍력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의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새만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데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창의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 기초의원 또 기초단체장의 공천제 문제는 제 소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초의원을 지금 중선거구제라고 그래가지고 한 선거구에서 한 2 이상씩 뽑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소선거구제로 돌려서 분명하게 책임 정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정당에서 자꾸 기초의원들까지 다 공천하느냐.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으면 그 후보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도 이제 해가지고 3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성준이 무슨 정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속속들이 알아서 진성준이 찍어줬겠습니까? 진성준이가 민주당으로 공천받았으니까 민주당 보고 찍어주는 거죠. 우리 국민들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지방선거 때 표 4개, 6개 행사하잖아요. 비례대표까지. 네?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거기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까지 6개 표 찍는데 이거 사람 다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여기 찍고 이 사람은 저래서 저기 찍고 이렇게 찍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준석이 투표예요. 나는 1번이야 그러면 1번 쫙 찍고 나는 2번이야 그러면 2번 쫙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또 평소에 그 사람들을 다 나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이 공천하는 것을 보고 그 정당을 신뢰해서 찍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당 공천제를 지역위원장이 지역 국회의원이 몸종 부리듯이 부리면 안 되고 그거는 정치 수준이 후져서 그런 거고 그거는 그 국회의원이 문제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실은 반대합니다. 저는 서울시 강서울구가 제 국회 선거구인데 강서구청장은 한 사람인데 강서구의 국회의원은 3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을 국회의원 멋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도 못하고 오히려 구청장을 받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지역위원회 내에 구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이분들 구의회 활동하는데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국민을 위해서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데를 생각해서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본말을 전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하고 따로 한번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양심, 인간성, 도덕성 이런 것에 의해서 공천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의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 서울이나 대도시는 몰라도 중소도시에서는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 국회의원 하나에 의해서 시장이고 시의원이고 이거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공천을 그렇다면은 국회의원 공천에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은 있다라는 저도 것은 잘 알고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좀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마 정책위 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이 의식과 제도가 함께 잘 어우러져야만이 아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요. 저는 우리 정책위 의장님 오시기 때문에 꼭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정당 상황을 보면 그 어떤 때보다도 국회의원 수도 많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위 의장님도 전북 출신이고 또 당 사무총장도 전북 출신이고 더군다나 또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들 10분이 상당히 3선 이상급도 많아진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전북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조건으로서는 지금이 상당히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북만을 위해서 따로 움직이는 게 뭐가 있다랄지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숨겨진 게 있더라도 이것만큼 우리 전북 정치인들이 좀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전북 출신이라고 해서 전북 출신 의원들 모임에 이렇게 자꾸 초청도 받고 나와달라는 말씀도 듣는데 제가 정책위원장 너무 바빠가지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획들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때보다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국회가 무슨 일을 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갖고 있어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구상을 잘 받아들고 이 다음에 대통령을 거머쥐었을 적에 그런 구상들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수시로 서울에 올라와서 전북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구상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집권하는데 도와달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독 간호사 김혜선이에요. 제가 이 예외인 질문을 할게요. 저는 해외를 한 50나라 다녀왔어요. 근데 영어 우리나라 간판들이 있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아파트가 전부 영어예요. 근데 영어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를 써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되 내가 있고 우리나라 있고 다른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천동 에코시티 아시죠? 그걸 에코시티를 처음에 그게 찾아보면 메아리마을 청정마을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청정마을 메아리마을하고 가로치고 에코시티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항상 거슬려요. 왜냐면 이러다가 영어 한국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영어 1어 독일어 3개국을 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저걸 간판을 저렇게 해갖고 한국말로 좀 써놓으면 좋겠다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서 언젠가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기회가 좋습니다. 네, 저도 깊이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한두 분 더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삼리에서 권오영입니다. 오늘 뭐 사회적 경제 또 소득 경제 이런 주도적인 정책에 대해서 듣고 많이 감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는 그 200여 년 전의 그 역사들에 관계돼서 그 역사의 이제 현장에서 또 역사에 그 관계되는 자료들을 발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귀중한 역사는 사실 동학 역사, 또 정렬입의 모반 사건, 굉장한 역사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다른 역사를 어떻게 정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좀 제안하는 바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많이 왜곡이 돼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은 그 동학의 진실만 잘 밝혀져도 그 자원적으로는 엄청 우리 전라북도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사가 너무 왜곡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이제 너무 황당하지만 갑자기 역사를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데 관심을 좀 정책적으로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역사를 좀 밝혀서 다른 역사를 정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귀중한 역사들을 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상식처럼 알고 있는 뭐 위안부 문제조차도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청문회를 보는데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간 것이냐 자발적으로 간 것이냐 그랬더니 대답하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맡겠다고 나오고 있는 세상이라 이게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 이 정권을 빨리 치워야 뭐 그런 것도 바로잡힐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고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 동학농민 혁명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발굴하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만 주로 말씀을 드려서 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내용에 반영이 꼭 돼야 될 사안이라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안 사는 임수진입니다. 전에는 전라북도를 농도전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농도전북은 그냥 어디 내놓을 것도 없는 처지가 됐는데 농업 기반은 전라북도가 제일 좋게 구성되어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새만금을 구성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당초의 계획은 70%를 농지로 해서 첨단농업, 외국과 경쟁에도 무난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역으로 70%가 산업용지, 관광용지 이렇게 가버리고 농업용지는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30%는 역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농지가 되지 못해서 한국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농촌 지역으로 발전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심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요즘에 시장을 살펴보면 이 쌀값이 아주 문제입니다. 농안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18만 원도 17만 원이랍니다. 쌀한 가마니에. 근데 지금 시세 변동이나 경제 구조를 보면 25만 원 가도 시원찮은 쌀값입니다. 근데 7만 원이나 떨어지니까 애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생활을 같이 도시민들과 함께 해낼 수도 없고 균등한 생활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수입원이 줄어드니까. 그렇다고 직불금 줬다고 그러고 농촌에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농촌에 투자한 것은 실제 거기에 농촌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한 게 결코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러면서 귀촌한 사람들에게 되게 다 가고 있고 뭐 또 마을 가꾸기에 사회간접적으로 다 빼내서 집 지어지고 공장 지어지고 그것의 이익은 전부 건설업자들이 가져가지 농촌에는 한 푼도 안 가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런 농업 구조 속에서 농업이 식량 자금은 20%도 못해 17%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쌀만 주걱만 빼놓고는 전부 자금량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한국 농업이 제대로 이렇게 개발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보완해서 정책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말씀, 그리고 분통 터지는 농민들의 가슴을 읽어주시길 바라고 좀 우리 진 의원님 훌륭한 입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장과 개발에 대해서 이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욱 발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전 과정에서 외국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중간에 빼먹는 겁니다. 가령 농산물도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소고기 값은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비자 부담은 올라가는데 농가들 부담은 내려갑니다. 그럼 그 중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중간 유통업자나 또는 가공업자들 직접 수입하는 사람들의 이익으로 가고, 농가는 계속 소값이 떨어지고 있고, 소가지는 팔아먹을 길도 없게 되어져서 가축 시세가 형편없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 마진에 관련된 일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중간에 지금 보험도, 우리 의료보험도 다 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잘 돼야 될 일인데 또 자동차 보험도 그렇습니다. 사고가 한 번 나면 중간에 뭐 수습한다고 오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해가지고 중간에 서비스 공장하고 같이 놀아보는 게 많은 모양입니다. 실제로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허름한 데 가서 고치면 12만 원이면 되는 사고였는데 내 차는 그 차는 내 차보다 더 고장이 정도가 약했었는데 나는 차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사고자 원인 부담은 4개 왔는데 그 차를 고치는 건 12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는 12만 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120만 원 들어가는 사고가 난 이유가 중간에 있는 일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공정거래를 제대로 해가지 못하고 있고 또 중간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부당이익을 취해가면서 또 소비자들끼리 그냥 적절하게 수습해가면서 이런 일들이 왜곡되어지는 경제 이면에 숨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들어서 당이 그런 분야의 추적에 대해서도 진짜 공정 수수료가 또 공정 거래가 보험이 의료보험이 모든 사회적 복지 제도 안에 숨어있는 것들을 제대로 공정하게 설계해가지고 설계지 과정에서 과대하게 이익이 착복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추징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나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21대 국회, 22대 국회 계속해서 국회 농림해양위원회가 가장 이를테면 정책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농림해양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양곡관리법, 농안법, 한우발전법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막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걸 다시 추진하고 하면서 농업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들 흔들리지 않고 잘 해서 농업이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놓치지 않고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있지요. 아까 저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하는 감시체계를 정비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도 온당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이 저한테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의 담임 선생님이셨고 동안고의 교장쌤으로 재직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병택 의장쌤 어디 계십니까? 네, 특별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정말로 마지막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창희 수석 오셨으니까 인사 말 마지막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요. 네, 한나동산 김성덕입니다. 저는 민주당 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돼요. 안 돼요? 가까이 대고 하세요. 네? 민주당 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안 됩니까? 가까이 계시라고. 예. 민주당이 오늘 지금 윤석열 정권을 퇴한 건 민주당이 좀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보는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추천한 사람이 우리
이낙연 전 총리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반대해도 원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래된 날 그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면적으로 이낙연 총리 부인이 김건희 여사 학교 기술 선생님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해가지고 가서 그 결과가 옆에 그 경선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을 해서 거기서 패했는데 이낙연 비서실장이 지금 국민을 진단으로 가서 거기서 또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좀 민주당을 다 이끌어주시는 쪽으로 거리드리는 말씀 한 말씀 드립니다. 예. 그 주신 말씀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고 또 검찰총장에 또 기용되고 한 것에 뭐 당내나 정부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윤석열 검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키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 철퇴를 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국민적 기대가 있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이 후반기로 갈수록 이른바 측근들이 호가호위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뭐 윤석열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을 맡으면 권력 내부도 깨끗해지겠구나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검사를 발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검사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저는 정권이 됐든 아니면 당이 됐든 결심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비록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이지만 당신 그만둬라 라고 분명하게 사인을 보내든지, 그게 현행 검찰청법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추진했을 때 당이 그걸 받아서 지금처럼 검찰총장 탄핵을 해버렸어야죠. 그런데 무슨 당 내에서 그러면 오히려 뭐 윤석열을 키워준다느니 어쩐다느니 이상한 눈치 보는 얘기들을 해가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윤석열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 있는 기회주의, 이거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행히 22대 국회에 들어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기회주의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탄핵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쁜 놈들 다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그건 다행인데 혹시 그러다 보면 또 역풍이 일 수 있어요. 당장 방송통신위원장 3명씩 탄핵했다, 또 탄핵할래, 탄핵병 걸렸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 사안에서의 비타협성은 22대 국회의원들이 좀 갖춘 것 같은데,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한 비타협성도 역시 똑같으냐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이를테면 강직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그런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또 기득권 세력들을 키워주려고 하는 세력들의 이런 비토론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감시하고 견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굉장히 우리 전북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정말 기대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전북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좋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그런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 우리 전북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또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성준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듣고 사진 찍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대 유창희 전북 우리 정무수석님께서 오셨는데요. 아마 우리 또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 정무수석 유창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찍 같이 했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늦게 왔어요. 제가 평소 존경하면서 모시고 있는 우리 장영달 위원장님께서 3년 복권이 되셔서 너무 기쁘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좀 더 일찍,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보다 더 많은 역할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다시 또 아무런 제약 없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장영달 위원장님을 모시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의원 시작할 때부터 위원장님을 모시고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배운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치인으로서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에 있어라 라는 지침을 저한테 꼭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정치인으로서 꼭 신의를 지켜라 라는 말씀을 꼭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무수석을 맡은 바 역할을 하면서도 이 두 가지를 꼭 지키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쁘신데 우리 진성준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10분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고요. 지역과 연고가 있으신 국회의원님들이 35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에 관계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45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김관영 도지사가 가장 믿고 그리고 의지하는 분이 바로 진성준 국회의원이십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보다 더 큰 역할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국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늘 그 중심축에 계셔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북도에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마음을 가지고 그 최선봉에 서서 저희 전북을 몫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무수석으로서 22대 국회 갔을 때도 늘 제가 진성준 우리 정책위 의장님 귀찮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또 우리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님의 복권 기념일인데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마지막 짧은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우리도 좋은 얘기를 많이 진 의장한테 들었지만 진성준 의장도 정책의장 활동하는데 좋은 의견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참 귀한 자리가 됐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아까 진성준 의장 얘기가 집권을 해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집권을 해도 전라북도가 제대로 좀 일어서려면 전라북도 정치인이 커야 돼요. 지금 10명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하나 실망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전당대회에 지도부에 도전하면서 이성윤 초선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을 했어요. 근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 친구가 도전을 할까? 전라북도 의원들하고 의논을 좀 뭘 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도부에
검찰에서 금방 그만두고 금방 국회의원 됐는데 그 다른 전문 분야인데 이제 정치라는 게 누가 이렇게 특별히 필요하다 이러한 체력적인 요청 없이 덤뻑 나갔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171석이 넘는 정당의 지도부인데 그래서 이 예비고사에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라북 그렇게 한 사람이 뭐 의논해서 나갔는지 안 했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서 예선 통과도 못하고 떨어지면 전라북도 정치 위상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단기로 내가 그냥 나가겠다. 검사 때 내가 윤석열이고 맞다 떠들고 안 좋게 뭐가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선배 정치인들은 지적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전라북도 정치력이 그냥 도매급으로 떨어져. 그래서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의 일로서는 좀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집권으로 가되 집권에 가기 전에라도 전라북도 출신 정치인들이 대권도 나갈 수 있게 가야 되고 이렇게 도전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제 눈에는 이제 다른 후배들이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필요하면 저는 응원을 하겠고 지금 대한민국 정당에서 가장 거대한 정당의 정책의장을 맡았는데 정책의장을 맡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혹시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이 얘기하신 적 있는가요? 그렇게 묻더라고 나한테. 우리 저 진성준 의원 정책의장 좀 시켜줄 수 없냐? 그런 부탁했냐? 그 말이야. 그래서 단 이재명하고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 다른 정치인들하고 진성준이 3선이 되면 틀림없이 당에서 정책의장을 시킬 가능성이 클 거다. 그런 얘기는 딴 정치인들하고 내가 한 일이 있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정확하게 그래도 청문을 구했던지 짚어가지고 정책의장에 이렇게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라고 하지만 정책적인 대한민국의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성준 의장이 틀면 제대로 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에 중요한 일을 좀 맡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을 전라북도 출신 지역구는 서울이기 때문에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정치인이 커야 돼요. 앞으로 지금 정동영 의원이 대권 도전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지도자가 제대로 안 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전라북도 출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지도자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같이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전라북도 출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뒷받침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다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라북도가 커가는 지름길. 끝으로 우리 유창희 정부 수석이 와 계시는데 저도 와서 지금 한 나흘 동안 전주에 있으면서 보니까 전주 완주 통합 문제 가지고 지금 상당히 복잡한 일이 돼 있던데 그러면 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선 완주군에서는 뭐가 제일 염려스럽냐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전주시의원은 35명인가 되고 완주군은 10명밖에 안 되고 인구도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주를 합쳐놓으면 완주는 완전히 전주에 밟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걱정이 크더만 완주에서. 그래서 이건 좀 노력을 많이 도지사랑 하셨겠지만 완주군의 염려를
80% 정도는 이게 해소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게 가야 돼. 그런 노력을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워낙 막 불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어려워져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던데 그것은 완주군의 주장을 80% 이상은 수용해야 그 길이 트이지 않겠는가. 그 길이 뭐겠는가 하는 것도 제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헌신하도록 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의장 얘기 중에서 노인들 자살률이 높다 이런 표현을 아까 했었어요. 근데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살을 제 친조카가 저는 이제 여기같이 경상도에서 경상도 도의원을 하면서 활동을 아주 활발히 잘했고 경상남도에서 아주 인정받는 젊은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안 돌봐줘서 그런지 워낙 가난했어. 도의원 돼가지고 재산 신고를 29만 원 했더라고요. 29만 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지 한 2천만 원 정도를 김남국이가 하다가 실패한 뭐야 그것이 코인 바상 그런 것만 했는가 봐. 그런 걸 하면서 2천만 원 정도를 이게 부채를 졌나 봐.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허덕거리다가 자살을 했어요. 이제 38살 먹은. 그리고 걔하고 아주 친한 놈이 그 하만 군의원 아들인데 그 친구가 28살 먹은 애가 500만 원인가를 빚을 지니까 이제 28살 먹은 그 놈도 다 자살해. 그러한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자살해버리는 세상에 참 불행한 일들을 보면서 이게 노인들뿐만이 아니고 하는 참 슬픈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여기 저기 뭡니까 플랑도 보이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전체 다 찍기가 좀